밤이 깊은 서울대학병원 어린이병동의 VIP 병실은 값비싼 시설이 무색하게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공간 속에서 윤서연은 작은 침대 옆 간이의자에 앉아 묵묵히 사과를 깎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오직 두 가지 소리만이 들려왔다. 딸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알리는 심박 측정기의 단조로운 기계음. 삐, 삐, 그리고 서걱서걱. 사과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말려 내려오는 소리. 침대에는 그녀의 세상이자 삶의 이유인 5살배기 딸 권대훈이 잠들어 있었다. 선천성 심장복합 기형.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에게 들었던 병명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주문과도 같았다. 대훈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작고 말랐으며 하얀 시트 위에서는 그 작은 몸이 더욱 위태로워 보였다. 가느다란 팔에는 여러 개의 링거 라인이 어지럽게 연결되어 있었다. 서연은 깎은 사과를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딸이 보고 조금이라도 미소 짓기를 바라는 지치지 않는 엄마의 마음이었다. 하지만 접시에 담긴 토끼 모양 사과는 금세 갈색으로 변해갔고 다은이는 깊은 잠에서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밤이 벌써 몇 달째 이어지고 있었다. 남편 권지혁은 이곳에 없었다. JH건설의 젊은 총수이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유능한 경영인인 그는 늘 바빴다. 아니, 바쁘다고 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병실을 지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연은 깨닫게 되었다. 그가 피하는 것은 바쁜 일정이 아니라 아픈 딸과 지친 아내가 있는 이 절망의 공간 그 자체라는 것을.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앳돼 보이는 신입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다은이의 링거를 교체하기 위해 다가왔지만 긴장한 탓인지 손을 조금 떨었다. 주사바늘이 연결된 라인을 건드리는 순간 다은이가 작게 끙 앓는 소리를 내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어미어 간호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연의 눈치를 살폈다. 보통의 보호자라면 당장이라도 역정을 낼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겁에 질린 간호사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괜찮아요. 선생님, 애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놀라지 말고 천천히 다시 하시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한 점 없는 호수처럼 잔잔하고 따뜻했다. 간호사는 거의 울상이 되어 연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늘 우리 대은이 신경 써주셔서 제가 더 감사한걸요. 서연의 온화한 태도에 간호사는 겨우 안정을 되찾고 무사히 셔츠를 교체했다. 그녀는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고 나서야 병실을 나섰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타인에게는 이토록 관대하고 온화할 수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속은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시퍼런 멍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협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들어 올렸다. 2년 전 대은이의 3번째 생일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권지혁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처럼 웃고 있었고 서연 역시 그의 곁에서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품에 안긴 다은이는 서툴게 V자를 그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의 박제였다. 서연은 손가락으로 사진 속 지혁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이 다정한 남자는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같은 시간, 서울의 가장 화려한 곳에서는 강남의 한 최고급 멤버십 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귀를 찢는 듯한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권지혁은 최고급 양주가 담긴 잔을 부딪히며 크게 웃고 있었다. 그의 품에는 뱀처럼 교태를 부리는 아름다운 여인이 착 달라붙어 있었다.
새로 뽑은 비서. 최유라였다. 사장님, 오늘 정말 멋지세요. 다들 사장님만 쳐다보는 거 알아요. 최유라는 지혁의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속삭였다. 그녀는 남자를 다루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혁은 그녀의 아찔한 향수 냄새와 노골적인 유혹에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아픈 딸과 지친 아내가 있는 병원의 현실은 까마득하게 잊혔다.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지혁의 스마트폰이 찡 하고 울리며 화면이 밝아졌다. 병원 안에 발신자 표시를 본 지혁의 얼굴의 순간 짜증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최유라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지혁의 어깨에 얼굴을 비비며 짐짓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 사모님이신가 봐요. 중요한 전화 아니에요. 중요할 리가 뻔하지 뭐. 또 돈 얘기거나 아니면 귀찮게 구는 거겠지. 지혁은 차갑게 내뱉으며 망설임 없이 화면의 붉은색 거절 버튼을 눌렀다. 최유라의 입가에 아무도 모르게 승리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에이, 그래도 돼요. 오늘 밤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잖아요.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데. 최유라의 간드러진 목소리에 지혁은 남아있던 마지막 죄책감마저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그는 스마트폰을 아예 뒤집어 놓고는 최유라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당연하지. 오늘 밤 내 옆에는 너 하나면 돼. 그의 저속한 농담에 봐 아내 웃음소리가 더욱 커져만 갔다. 다시 고요한 병실. 서연은 액자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아냈다.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잠든 다은이의 곁으로 다가가 땀으로 축축한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괜찮아, 대훈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우리 딸 꼭 지켜줄게. 그것은 딸에게 하는 약속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남편이라는 거대한 배가 난파된 절망의 바다 위에서 그녀는 이제 홀로 작은 돛담배가 되어 딸을 지켜내야만 했다. 폭풍우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음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세상 그 무엇보다 강인한 모성애의 돛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뜬 눈으로 딸의 곁을 지킨 서연의 앞에 담당 주치의인 김민준 교수가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어둡고 무거웠다. 사모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진료실로 같이 가시죠.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의사가 따로 보호자를 부를 때는 결코 좋은 소리일 리가 없었다. 그녀는 잠든 대은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김 교수의 뒤를 따랐다. 진료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김 교수는 벽에 걸린 라이트박스를 켰다. 그 위에는 작고 기형적인 심장에 엑스레이 사진 여러 장이 붙어 있었다. 바로 다은이의 심장이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은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김 교수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사진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보시다시피 폐동맥 판막이 거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심실 중격 결손 부위도 더 커졌고요. 지금까지는 약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입니다. 이대로 두면 길어야 한 달을 넘기기 힘듭니다. 한 달. 그 단어가 서연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차가운 감각에 그녀는 책상을 겨우 붙잡고 몸을 지탱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선생님,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말을 잇기 힘든 듯 잠시 망설였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 이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닥터 밀러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라면 대은이의 복잡한 기형을 수술할 수 있을 겁니다. 성공만 한다면. 대은이도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간
서연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빛은 김 교수의 다음 말에 바로 꺼져버렸다. 하지만 수술 자체가 워낙 위험하고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듭니다. 당장 수술을 예약하기 위한 보증금만 해도 수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미국으로 떠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늦습니다. 서연은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 교수에게 허리를 숙였다. 선생님, 제발 우리 대운이 좀 살려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그 병원과 연락을 좀... 알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즉시 연락을 취해 보겠습니다. 아버님께도 빨리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호자 두 분의 서명이 모두 필요합니다. 진료실을 나온 서연은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복도를 달려 병원 구석의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권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전원이 꺼져 있어. 차가운 기계음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다시 걸었다. 결과는 같았다. 어젯밤 그는 또 외박을 한 것이었다. 서연은 그의 회사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다. 익숙한 목소리 대신 꿀처럼 달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유라였다. 제이건설 비서실입니다. 저 권지혁 사장님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급한 용무로 그러니 사장님 좀 바꿔주세요. 아, 사모님이시군요. 죄송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지금 해외 바이어와 아주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셨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라고 전해드릴까요? 최유라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지금 지혁은 그녀의 오피스텔 침대에서 아직 잠에 취해 있었다. 서연은 그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전화를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서연은 1분이 1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화면에 남편이라는 이름이 떴을 때 그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리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 당신 어디 있었어요?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야 해요. 다은이가...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지혁의 목소리는 싸늘하기만 했다.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사람을 귀찮게 해. 그 순간 서연은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여자의 웃음소리를.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다은이가 우리 딸이 죽을지도 몰라요. 당장 미국에 가서 수술 받지 않으면 한 달도 못 버틴대요. 제발 병원으로 와줘요. 당신 서명이 필요해요. 서연은 절규했다. 그녀의 처절한 애원이라면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움직일 터였다. 하지만 지혁의 곁에는 악마가 속삭이고 있었다. 지혁의 귓가에 최유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또 시작이네. 돈이 필요하니까 아이를 핑계대는 거겠죠. 너무 마음 약해지지 말아요. 자기, 그 속삭임에 지혁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연민마저 사라졌다. 그는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아내의 절규를 끊어버렸다. 또 돈 타령이야. 수술은 무슨... 의사들 말에 노란하지 좀 마. 당신이 알아서 해. 나 지금 당신보다 훨씬 중요한 사업 얘기 중이니까 끊어. 여보, 제발. 듀. 지혁은 서연의 애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서연은 끊어진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당신이 알아서 해. 그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산산조각냈다. 남편이라는 존재가, 딸아이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가 죽어가는 순간에 내뱉은 말이었다. 사랑, 믿음,
희망, 기대, 그를 향했던 모든 감정이 그 순간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절망과 함께 무섭도록 뜨거운 분노가 피어올랐다. 서연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그녀의 울음은 길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눈물 따위를 흘리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애원과 슬픔은 사라지고 강철 같은 결의가 자리 잡았다. 권지혁, 당신이 버린 당신의 딸.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 혼자 지켜낼 것이다. 한때 남편이었던 남자를 향한 모든 미련의 문이 그날 그렇게 완전히 닫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는 아내가 아니었다.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세상과 싸워야 하는 전사가 되어야만 했다. 남편의 비정한 목소리는 서연의 심장에 박힌 마지막 대못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서연은 곧장 주거래 은행의 VIP 창구로 향했다. 대은이의 이름으로 들어놓았던 적금과 보험을 모두 해지하고 결혼 전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합치면 보증금의 일부라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창구 직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공동 명의로 된 모든 계좌가 현재 출금 정지 상태입니다. 주 명의자인 권지혁 사장님께서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내추, 출금 정지요. 네, 하루 인출 한도액도 1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다. 이것은 명백한 악이었다. 그녀가 돈을 쓰지 못하도록, 딸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권지혁이 최유라의 조언에 따라 미리 손을 써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아내의 돈줄을 죄물로써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굴복시키려 한 것이다.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순간에조차 서연은 은행을 나와 힘없이 거리를 걸었다.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시간은 없었고 돈도 없었다. 주변의 모든 문이 닫히고 거대한 벽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병원으로 돌아온 서연은 다시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차가운 공간. 그곳만이 그녀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연락처 목록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이름을 응시했다. 아버지,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를 위해. 그녀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왔었다. 부녀의 연을 끈 차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뒤로 한 채 그녀는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 지난 7년간 단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이제 와서 아버지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도 같았다.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뇌리에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대운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존심 따위가 뭐라고. 내 딸의 목숨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뜨고 결심한 듯 통화 버튼을 눌렀다. 길고 긴 신호음 끝에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무겁고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아버지, 저예요. 서연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묻지 않았다. 왜 이제야 전화했느냐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그는 그저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었다. 울음을 터뜨리며 애원하고 싶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제 딸이, 아버님의 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한 채 의사가 설명해준 다은이의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마치 중요한 사업 보고를 하듯이. 그때 다은이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 서연을 찾아다니던 김민준 교수가 비상계단 문틈으로 그녀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통화 중인 것을 보고 조용히 돌아서려다. 그녀의 다음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수술에 필요한 금액은 보증금 포함. 총 10억입니다. 대여 형식으로 받겠습니다. JH건설이 아닌 제 개인의 이름으로요. 이자는 시중금리 이상으로 쳐서 5년 안에 모두 갚겠습니다. 김 교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늘 위태롭고 가녀리게만 보였던 다은이의 어머니.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병실을 지키던 그 연약한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애원이 아니었다. 하나의 거래, 하나의 협상이었다. 김 교수는 그녀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하고 강인한 기운을 느끼고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JH건설 사장실, 권지혁은 최유라가 타준 독한 위스키를 마시며 머리를 식히고 있었다. 아내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아 심기가 불편했다. 최유라는 그런 그의 속마음을 귀신같이 꿰뚫어 보고 있었다. 사장님, 사모님 일 때문에 심란하신 것 알지만 회사는 돌아가야죠. 그녀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싱가포르에서 추진 중인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 관련해서 급하게 결제받아야 할 서류들만 정리해 왔어요. 사장님께서 워낙 바쁘시니 제가 미리 검토해 두었고요. 그녀는 서류들을 펼쳐 보이며 능숙하게 내용을 요약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자재 발주서나 설계 변경 동의서였다. 하지만 그 중간에 교묘하게 끼워 넣어진 몇 장의 서류가 있었다. 이건 프로젝트 관련 긴급 자금 인출을 위한 법인 인감 사용 위임장이고요. 이건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제가 사장님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서예요. 사장님께서 갑자기 해외 출장이라도 가시게 되면 중요한 안건을 놓칠 수 없으니까요.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도 그럴싸했다. 아내 문제로 머리가 복잡했던 지역은 서류를 제대로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최유라의 능력과 충성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수고했어. 역시 최 비서밖에 없군. 지역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십억 원짜리 만년필을 들어 거침없이 서명을 해나갔다. 그가 서명하는 것은 자신의 왕국을 악맥에 넘기는 계약서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최유라는 그의 등 뒤에서 서류에 찍히는 서명을 바라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삼켰다. 그날 오후 서연의 스마트폰에 짧은 알림 메시지가 도착했다. 1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서연은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거운 안도감과 함께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같은 시각 최유라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방금 지역에게서 받아온 서류들을 바라보며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들었다. 권지혁, 그리고 윤서연, 당신들의 비극은 이제 나의 축제가 될 거야. 그녀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로 승리자의 미소가 교활하게 번져나갔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러나 거침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버지와의 통화 이후 윤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나 연약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의 사령관처럼 딸의 미국행을 위한 모든 절차를 직접 지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 윤 회장이 보내온 비서팀의 도움을 받아 의료 전세기를 수배하고 존스 홉킨스 병원과의 연락을 통해 다은이의 의료 기록을 모두 전송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딸을 위한 최소한의 짐을 꾸리는 그녀의 모습은 흔들림이 없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조차 사치였다. 그녀는 오직 딸을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강철 같은 기계와도 같았다. 출국 전날 밤, 서연은 마지막으로 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기대 때문이 아니었다.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의무를 통보하기 위함이었다. 내일 아침 시 비행기로 다운이와 함께 미국으로 떠납니다. 아이, 공항에 나오라는 말은 안 할게요. 하지만 당신 딸이 목숨을 건 수술을 받으러 간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으세요. 수화기 너머의 지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알아서 잘해봐. 난 바쁘니까. 서연은 아무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이로써 완벽한 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김포공항 국제선 의전실. 휠체어에 앉은 다운이는 난생 처음 보는 비행기의 모습에 신기한 듯 눈을 반짝였다. 서연은 그런 딸의 곁을 지키며 출국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때 의전실 문이 열리고 뜻밖의 인물이 들어왔다. 김민준 교수였다. 교수님, 여긴 어쩐 일로? 김 교수는 서연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보호자 혼자서는 너무 힘드실 겁니다. 대은이의 주치의로서, 또 보호자의 자문 의사로서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병원에는 이미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의사로서의 의무감을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배려였다. 서연은 그 순간 처음으로 둑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흐르는 눈물을 감췄다. 이 춥고 외로운 싸움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편을 만난 것 같았다. 기나긴 비행 끝에 그들은 미국 볼티모어에 도착했다. 세계 최고의 병원답게 모든 시스템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대은이는 곧바로 소아 심장질환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고 각종 검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서연은 낯선 땅, 낯선 병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서연은 이동 침대에 누운 대은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대은아, 우리 딸 조금만 더 힘내. 이 수술만 잘 받으면 우리 예쁜 딸 친구들처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엄마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사랑해. 내 아가. 다은이는 마취 기운에 살짝 잠이 든 상태에서도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고 서연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윽고 거대한 수술실의 자동문이 눈앞을 가로막았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스타프 온리. 차가운 문구가 서연과 대은이를 갈라놓았다. 거대한 강철문이 위이잉 소리를 내며 닫혔다. 문 위쪽에 붉은 램프에 불이 들어왔다. 수술 중 surgery in progress. 서연은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수술실 문에 기대앉아 두 손을 모으고 끝없는 기도를 시작했다. 그녀의 길고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한편 대은이의 수술이 시작되던 바로 그 시각, 한국 서울 시차로 인해 서울은 막 분주한 아침 업무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JH건설의 가장 높은 층. 이사회 회의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유라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기 때문이었다. 권지혁도 마지못해 회의에 참석해 있었다. 그는 아내와 딸이 미국으로 떠났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해외 투자 계약건을 최유라가 망쳐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짜증스럽게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회의의 주인공은 권지혁이 아니었다. 회의실 상석. 원래
지혁의 자리에 선 것은 바로 최유라였다. 그녀는 더 이상 지혁의 비서가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이 자리를 기다려온 여왕처럼 당당하고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현재 JH건설이 처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녀는 스크린에 각종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를 띄웠다. 그 자료들은 권지혁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들의 부실함과 방만한 자금 운용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모두 최유라 자신이 뒤에서 부추기고 조장했던 일들이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최 비서.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혁이 소리쳤지만 이사들의 시선은 이미 그에게서 떠나 있었다. 그들은 눈앞의 충격적인 자료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최유라는 지혁의 외침을 가볍게 무시하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리고 여기 현재 JH건설의 최대 주주 중 한 분이신 권지혁 회장님께서 본인의 모든 의결권을 저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보유 지분 20%를 자발적으로 저에게 양도한다는 주식 양도 증서입니다. 그녀는 지혁이 며칠 전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던 서류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지혁은 화면에 나타난 자신의 서명을 보고는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그녀의 덫에 걸려들었는지를 깨달았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미국 볼티모어의 차가운 수술실 문이 닫히던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 회의실에서는 한 남자의 왕국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수술실 앞 복도는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벌써 8시간이 넘게 흐르고 있었다. 윤서연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김민준 교수가 건네준 커피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7년의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JH건설의 후계자와 세기의 사랑을 하는 신데렐라로 불렸던 시절. 대은이를 낳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던 때가 그 모든 변명의 말들을 그녀는 믿어주려 애썼다. 바쁘다는 핑계를, 피곤하다는 투정을, 아픈 딸을 둔 아내로서 남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미련이었고 믿음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었다.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는 과거는 무너진 모래성처럼 허무하기만 했다. 같은 시각 서울 JH건설 이사회 회의실. 회의실은 권지혁의 구함과 최유라의 냉정한 반박이 부딪히며 얼어붙어 있었다. 이건 무효야. 사문서 위조해. 명백한 배임 행위야. 당장 변호사 불러. 권지혁은 이성을 잃고 날뛰었지만 회의실의 그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최유라는 그런 그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자신의 손에 들린 또 다른 서류들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사문서 위조요. 여기 회장님께서 직접 결제하신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가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최유라가 입고 있는 명품 옷들과 보석, 그녀가 사는 최고급 오피스텔의 월세까지 모든 것이 JH건설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낱낱이 떠올랐다. 최유라는 그것을 해외 투자처 접대를 위한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교묘하게 위장해 놓았다. 그리고 여기 회장님께서 주요 이사님들의 뒷조사를 지시하며 저와 나누셨던 대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아마 이사님들께서도 들어보시면 아주 흥미로워 하실 겁니다. 그것은 결정타였다. 지역과 이사들의 얼굴이 동시에 사색이 되었다. 이사들은 자신을 믿어주었던 회장의 아들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의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와 회사의 주가였다. 최유라는 승리를 예감하며 회의를 주재하던 연장자 이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제 권지혁 회장님의 해임 결의안에 대한 긴급 표결을 진행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방에서 동의합니다 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권지혁은 망견자실한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이 왕국이 자신이 침대로 끌어들인 한낱 비서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결과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가결이었다. 권지혁 회장의 해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이 내리쳐지는 소리와 함께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굳어버린 지혁의 양팔을 붙잡았다. 회장님, 아니, 권지혁 씨, 이제부터 당신은 이 건물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개인 소지품을 챙겨서 즉시 퇴거해 주십시오. 그는 평생의 부하 직원이었던 이들에게 짐짝처럼 끌려 자신이 군림하던 회의실에서 쫓겨났다. 다시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 권지혁이 자신의 왕국에서 비참하게 쫓겨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술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간호사 한 명이 다급하게 튀어나왔다. 그녀는 복도 끝에 있던 다른 의사를 향해 절박하게 외쳤다. 알아들을 수 없는 빠른 영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위급함은 서연과 김 교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김 교수가 간호사를 붙잡고 상황을 물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모님,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대훈이가 수술 중에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심실세동이 와서 심장이 거의 멈춘 상태라고.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우리 대훈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금까지 애써 지탱해왔던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가 마치 그녀의 절망을 비웃는 악마의 눈동자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시 서울. 권지혁은 텅 빈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남은 개인 물품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렸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이제 와서 그에게 연락하는 자들은 그의 몰락을 확인하고 조롱하려는 이들뿐일 터였다.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세운 건물들, 자신이 지배하던 도시가 이제는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 회사가 아니었다. 자신을 바라보던 아내의 슬픈 눈빛, 아빠를 부르며 가쁜 숨을 몰아쉬던 딸의 작은 손, 그가 너무나도 쉽게 버리고 외면했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다. 대훈아, 서연아, 그는 미친 사람처럼 아내와 딸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그가 향한 곳은 인천국제공항이었다. 지금이라도 가야 했다.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했다. 하지만 그가 탄 택시가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JH건설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한 최유라의 당찬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다시 병원 복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복도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위급했던 상황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붉은 램프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다. 서연은 복도 바닥에 웅크린 채 인형처럼 미동도 없이 기도만 하고 있었다. 제발,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수술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붉은 램프의 빛을 응시하며 신에게 딸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뿐이었다.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그저 타들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영원할 것 같던 지옥의 시간 속에서 서연은 거의 실신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멈추지 않는 붉은 램프의 빛만이 망막에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철컥 하는 세상에서 가장 무미건조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굳게 닫혀있던 수술실 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였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고개를 들어 문을 바라보았다. 문이 열리고 수술복 차림의 주치에 닥터 밀러가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15시간이 넘는 대수술의 흔적으로 깊이 파여 있었고 푸른색 수술복은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마스크를 내리며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진 동양인 여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닥터 밀러는 서연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의 지친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옆에 있던 김민준 교수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의 말을 통역했다. 해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님이 아주 강한 아이더군요. 살아날 겁니다. She's going to make it.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귀가 멍멍해지며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나갔다. 지난 몇 달간, 아니 몇 년간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불안과 공포, 슬픔과 절망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터져나왔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못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만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옥의 강을 건너온 자만이 흘릴 수 있는 생명의 무게를 담은 뜨거운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길고 외로운 싸움은 마침내 그녀의 승리로 끝이 났다. 한편 대서양 상공의 어느 비행기 안 권지혁은 14시간 내내 잠 한숨 자지 못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그 어둠이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자신이 놓쳐버린 것들을 끊임없이 되새겼다. 아내의 애원하던 목소리, 아프다며 칭얼대던 딸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비웃던 최유라의 교활한 미소. 모든 것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의 눈앞에 있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스크린에서는 서울발 국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JH건설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한 최유라가 당당한 모습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권지혁 전 회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JH건설은 저와 함께 투명하고 혁신적인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신이 한때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고 있었다. 지혁은 주먹으로 스크린을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았다. 후회와 분노로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에게 남은 희망은 이제 단 하나뿐이었다. 그가 자신의 손으로 내팽개쳤던 그의 가족. 며칠 후 대은이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었고 가끔씩 엄마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도 지었다. 서연은 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돌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며칠 밤을 샌 듯 헝클어진 머리, 핏발 선눈, 구겨진 옷차림.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완전히 망가진 권지혁이었다.
그는 병실 침대에 잠들어 있는 다운이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옆에서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보는 서연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친놈이었어. 개만도 못한 놈이었어. 제발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내가 다 되돌려 놓을게. 회사도 돈도 다 필요 없어. 너랑 다운이만 있으면 돼. 제발. 그는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엎드려 울며 빌었다. 그의 눈물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서연은 아무 표정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증오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옆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게 뭔지 알아요? 지혁이 고개를 들었다. 서연은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였다. 우리 대운이 수술 동의서예요. 여기. 보호자란에 내 서명이 있고 김민준 선생님의 서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아빠 대운이 외할아버지의 서명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에도 없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우리 딸 아이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을 때 당신은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아이가 새로 얻은 삶에도 당신이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있는 지역을 지나쳐 다른 서류를 그의 발치에 던졌다. 이혼 서류였다. 그녀의 서명은 이미 끝나 있었다. 우리에게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지혁 씨.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윤 회장이 보낸 비서와 병원 관계자들이었다. 그들은 다운이를 더 편안한 회복시설로 옮기기 위해 온 것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간호사들이 조심스럽게 대은이의 침대를 옮겼고 서연은 그 뒤를 따랐다. 그녀의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권지혁은 텅 빈 병실 복도에 홀로 무릎 꿇은 채 남겨졌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다른 병실의 희미한 기계음만이 그의 텅 비어버린 세상의 유일한 배경음악이 되어주고 있었다. 모든 것을 되돌리기에는 정말로 너무 늦어버렸다. 미국에서의 모든 법적 절차와 다운이의 초기 회복 과정을 마친 윤서연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온 곳은 권지혁과의 추억이 깃든 혹은 악몽이 서려 있는 서울의 저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7년 만에 자신의 본가 태양그룹 윤 회장의 자택으로 향했다. 오랜 세월의 간극이 무색하게 윤 회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훨씬 더 야위고 그러나 눈빛만은 강인해진 딸과 생사의 기로에서 돌아온 손녀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것으로 모든 용서와 화해는 충분했다. 윤 회장은 서연에게 태양그룹의 부회장직을 제안했다. JH건설을 무너뜨린 최유라와 맞서 싸울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제 자리는 거기가 아니에요. 복수 같은 걸 하느라 제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오직 대운이와 저희 둘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녀의 결심은 단호했다. 윤 회장은 더 이상 권유하지 않았다. 대신 딸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몰차리고 지지해주기로 했다. 며칠 후 인천국제공항 권지혁은 초라한 행사액으로 입국장에 들어섰다. 한때는 그의 입국 소식만으로도 공항을 마비시킬 듯한 취재진이 몰려들었지만 이제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일 뿐이었다.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자신이 살던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그의 지문인식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차가운 현관문에는 법원의 압류를 알리는 붉은색 딱지만 붙어 있었다.
은행 계좌는 최유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인해 모두 동결된 상태였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서울 한복판의 미아가 되어버렸다. 그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그의 눈에는 최유라의 얼굴이 보였다. 대형 빌딩의 전광판에서, 버스를 뒤덮은 광고판에서, 잡지의 표지에서, 차세대 여성 리더, 위기에 JH건설을 구한 잔다르크 등 온갖 미사여구가 그녀를 포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차지하고 그의 왕좌 위에서 그를 비웃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역은 허름한 여관방에 앉아 차가운 소주를 들이켰다. 술에 취하자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왜 몰랐을까? 자신의 발밑에서 조용히 썩어가고 있던 행복의 소중함을. 그로부터 몇 달 후, 강원도 강릉의 어느 바닷가 마을.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예쁜 2층 집. 그곳에 서연과 대운이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있었다. 서울의 삭막함을 벗어나 모녀는 비로소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대운이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아직 격한 운동은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또래 아이들처럼 밝게 웃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서연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집 한쪽에 작은 사무실을 차렸다. 그곳에서 그녀는 복잡한 기업 서류 대신 심장병을 앓는 아이들을 위한 의료 정보를 검색하고 국내외의 환우회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막대한 위자료와 재산을 바탕으로 다운이의 작은 심장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재단을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아이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김민준 교수가 모녀를 찾아왔다. 그는 다운이의 경과를 살피기 위해 그리고 이제는 좋은 친구가 된 서연을 보기 위해 종종 이곳을 찾았다. 그들은 다은이가 모래성을 쌓으며 노는 모습을 보며 해변을 거닐었다. 서연 씨, 혹시 권지혁 씨를 아직도 미워하시나요?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지는 노을에 붉게 물든 수평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아니요, 교수님 미워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무언가가 마음에 남아있어야 하잖아요. 사랑이든 미련이든 분노든. 그런데 제 마음은 이제 그냥 비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던 자리가요. 텅 비어버려서 이젠 미워할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프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겪어낸 사람의 깊은 평온함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과거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된 것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어두운 뒷골목. 권지혁은 더러운 바닥에 주저앉아 소주병을 입에 털어넣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빗물이 고인 웅덩이가 있었다. 웅덩이 속에는 남루한 행색의 중년 남자가 비참한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때 맞은편 건물의 대형 스크린에서 최유라가 출연한 광고가 흘러나왔다. 그는 들고 있던 소주병을 스크린을 향해 던지려다 힘없이 바닥에 떨어뜨렸다. 병이 깨지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강릉의 해변에서는 다운이가 자신이 만든 모래성의 꼭대기에 예쁜 조개 껍데기를 꽂았다. 마치 왕관처럼. 서연과 김 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황금빛 석양이 모녀의 행복한 모습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단단하게 쌓아 올려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완전히 다른 길 위에서 서로 다른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 충분한 그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의 대기실은 공연 시작 전에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윤서연은 이제 40대 초반에 우아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대은이의 작은 심장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매년 열리는 자선음악회의 마지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한때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던 재단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의료지원재단 중 하나로 성장해 있었다. 엄마, 나 너무 떨려요. 10살이 된 다은이가 예쁜 연주용 드레스를 입은 채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5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던 가녀린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다은이는 키도 훌쩍 컸고 두 뺨은 건강한 혈색으로 발그레했다. 그녀는 엄마를 닮아 차분하면서도 그 나이 또래 아이들처럼 호기심 많고 밝은 소녀로 자라주었다. 서연은 무릎을 굽혀 딸과 눈을 맞추었다. 괜찮아. 우리 딸 무대 위에서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을 사람들에게 들려준다고 생각해. 즐기면 되는 거야. 엄마의 따뜻한 격려에 대훈이는 비로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객석 한편에서 지켜보던 윤 회장과 김민준 교수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김 교수는 이제 의사와 환자 보호자의 관계를 넘어 모녀에게는 가족과도 같은 든든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음악회의 마지막 순서가 되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연주자를 소개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아주 특별한 연주자를 모셨습니다. 5년 전 우리 재단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기적적으로 새 심장을 선물 받은 아이. 이제는 다른 아픈 친구들에게 희망을 연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권대은 양입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께 대훈이가 무대 중앙에 그랜드 피아노를 향해 걸어 나갔다. 아이는 관객석을 향해 씩씩하게 인사를 하고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깊은 숨을 고른 다은이의 작고 하얀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흐르기 시작했다. 연주곡은 드뷔시의 달빛이었다. 영롱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콘서트홀 전체를 가득 채웠다. 서연은 딸의 연주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병원의 심박 측정기, 차가운 수술실의 붉은 램프, 절망 속에서 밤을 지새우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고통과 절망의 순간들이 지금 이 순간 딸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멜로디 속으로 녹아내려 치유되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의 소리였다. 같은 시각 서울역 근처의 어느 추운 거리. 한때 권지혁이었던 남자는 더러운 외투에 몸을 웅크린 채 전자제품 대리점의 쇼윈도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반쯤 남은 소주병이 들려 있었다. 그의 덥수룩한 수염과 공허한 눈빛은 그가 한때 이 도시를 호령했던 총수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짐작할 수 없게 했다. 대형 TV 화면에서는 마침 대훈이의 연주 모습이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자선음악회, 기적의 소녀가 연주하는 희망의 멜로디라는 자막과 함께 지혁은 화면 속의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자신이 버렸던 딸, 권대은,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며 눈물 짓는 아내, 윤서연. 그녀는 그가 기억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다. 권다윤. 그는 딸의 이름을 읊조리며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가져다 댔다. 마치 화면 속의 딸을 만져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콘서트홀에서 터져나오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TV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 순간 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소연아, 다윤아, 내가 잘못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같은 처절한 절규였다. 하지만 그의 울음소리는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 속에 묻혀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모든 것을 되돌리기에는 영원히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다시 시간이 흘러 어느 해 질 역해 강릉 바닷가. 음악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서연과 다은이는 다시 그들의 평화로운 보금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모녀는 나란히 손을 잡고 붉은 노을이 지는 해변을 걷고 있었다. 엄마, 오늘 나 잘했어요. 대은이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며 물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딸을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았다. 그럼 우리 딸이 엄마 세상에서는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기적이야. 대은이가 엄마의 품에서 행복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고 길게 늘어지는 그림자를 뒤로하며 모래사장을 걸어갔다. 딸의 맑은 웃음소리가 파도소리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찾아온 완벽한 평화와 눈부신 두 번째 봄의 풍경이었다. 에필로그 유튜브 스타일 아우트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